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체라는 개념을 통해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쉽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 조건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평형 상태라는 용어는 물체가 관성 기준틀 내 관측자에 대하여 등속도와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들 두 속도가 0인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 정적 평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정력학의 기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는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강 정적 평형과 탄성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체의 동력학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 조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라는 용어는 물체가 관성 기준틀 내에 관측자에 대하여 등속도와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들 두 속도가 0인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며 이 경우 물체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잠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체는 변형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러 탄성 계수를 정의하고 각각은 다른 형태의 변형을 나타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여러 강의에서 전기장 내의 극성 분자,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송고리와 같이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회전하는 강체의 각 운동량에 대한 수식들을 살펴보면서 강체가 축 주위로 회전하면 각 운동량은 각속도와 같은 방향인 축을 향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학습 분량이 비교적 많은 강의여서 분성 모형을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갔기에 자이로스코프와 팽이의 운동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대칭축 주위로 회전하는 매우 특이한 팽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팽이가 매우 빨리 돈다면 대칭축은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 Z축 주위로 회전을 할 것입니다. 세차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연직선에 대한 대칭축의 운동은 보통 팽이의 회전 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릴 것입니다. 왜 팽이가 쓰러지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질량 중심이 팽이와 지표면의 회전 중심점 O의 바로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점 O를 지나는 축에 대한 알짜 돌림 힘이 팽이에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회전하지 않으면 팽이는 분명히 쓰러질 것이지만 회전하고 있는 팽이는 대칭축 방향과 나란한 각 운동량 L을 가질 것입니다. 돌림 힘이 대칭축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대칭축은 Z축 주위로 움직일 것이며 세차 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운동량의 벡터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자이로스코프 역할을 하는 팽이를 살펴보면 세차 운동의 본질적인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에 작용하는 두 힘은 다음 그림처럼 아래 방향의 중력 벡터 mg와 회전 중심점 O에서 위로 향하는 수직항력 벡터 n이 되겠습니다. 회전 중심점을 지나는 축에 대한 모멘트 팔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회전 중심점에 대한 어떤 돌림힘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은 점 O를 지나는 축에 대하여 돌림힘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때 돌림힘의 방향은 벡터 R과 벡터 mg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돌림힘 벡터는 xy 평면상에 있고 각 운동량 벡터의 수직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이로스코프의 알짜 돌림힘과 각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다시 살펴보면 작은 시간 간격 dt에서 0이 아닌 돌림힘이 각 운동량의 변화를 dl을 일으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림힘 벡터와 같이 각 운동량의 변화 dl 또한 각 운동량 벡터 l과 수직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이 결과로 생기는 자이로스코프 대칭축의 세차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벡터 그림으로부터 시간 간격
dt 동안 각 운동량 벡터는 축이 회전한 각도인 d파이만큼 회전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세 벡터로 만들어지는 벡터 삼각형으로부터 다음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각 항을 dt로 나누고 각 운동량 공식을 이용하면 자이로스코프의 축이 연직축에 대하여 회전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각속력 오메가 p는 세차 진동수라고 정의합니다. 지난 상강 강의인 2차원 운동 및 운동의 법칙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인 등속도로 운동하는 평형상태의 입자 모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크기가 있는 실제 물체는 단순히 입자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크기가 있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크기가 있는 물체의 회전 운동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점 P에서 강체에 힘 F가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O를 지나는 축에 대하여 힘 F에 의해 생긴 돌림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수식을 참조하면 돌림힘 벡터 타우의 크기는 FD가 되며 여기서 D는 그림에 보인 모멘트 8이 되겠습니다. 강체에 작용하는 알자 돌림힘은 각 가속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회전하는 강체의 각 가속도가 0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체를 회전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회전 평형에 관한 필요 조건은 어떤 축에 대해서라도 알자 돌림힘이 반드시 0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외력이 0이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원점이나 축에 관해서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외부 돌림힘이 0이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은 평형 상태의 강체를 분석하는 모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병진 평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물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가속도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회전 평행에 관한 표현으로서 어떤 축에 대해서라도 각 가속도가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정적 평형에서는 물체가 관측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다는 조건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 이외에 더 필요할 것이며 이때 물체는 병진 속력과 각속력을 갖지 않겠습니다. 강체를 취급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힘 중에 하나가 강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며 반드시 중력의 작용점을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구강 강의인 선 운동량과 충돌해서 학습한 것처럼 모든 물체에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 있겠습니다. 물체의 모든 질량 성분에 작용하는 다양한 중력 조합은 무게중심점에 작용하는 단일 중력과 동등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 라지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돌림힘을 구하려면 그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 라지 mg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무게중심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구강 선 운동량과 충돌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중력 가속도 g가 물체 전반의 균일하다면 물체의 무게중심은 질량 중심과 일치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처럼 XY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 그림에서 표현된 여러 좌표 지점에 놓여 있는 질량이 M1, M2, M3 등과 같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물체의 질량 중심의 X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 중심의 Y 성분을 정의하려면 각각의 X 성분을 Y 성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개별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고려하여 또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입자들에 작용하는 중력은 원점에 대한 돌림힘을 주며 돌림힘의 크기는 입자의 무게 mg에 모멘트 8을 곱한 것과 같겠습니다. 예를 들어 힘 m1, g1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m1,
G1, X1에 곱이 될 것이며 이때 G1은 질량 M1인 입자가 있는 위치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중력이 회전을 작용하는 효과를 전부 합한 것과 동등한 결과를 주는 단일 중력이 작용하는 점인 무게중심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에 mgcg가 작용하여 생기는 돌림힘과 개개의 입자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함을 같게 놓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중력 가속도 g의 값이 일반적으로 물체 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만일 물체 전반에 대하여 g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g 인수들은 동일하여 소거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중력 가속도 g가 물체 전반에 대하여 일정하면 무게 중심의 위치는 질량 중심의 위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몇몇 예에서는 일정하고 대칭적인 물체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런 물체는 예외 없이 무게중심이 기하학적인 중심과 일치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와인병 거치대 사진은 균형이 잘 잡힌 역학계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과 거치대로 이루어진 개가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알짜 외력이 0이어야 하며 지지점을 지나는 축에 대한 알짜 외부 돌림힘 역시 0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음 그림에서 개의 무게중심이 지지점 바로 위에 있을 때만 만족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량과 용수철로 이루어진 변형 가능한 개에 대해서 학습해본 지난 강의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체의 외력이 작용할 때 물체의 모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물체는 어느 정도 모양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물체의 외력을 가함으로써 모양이나 크기 또는 둘 다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물체의 내력은 모양의 변화와 저항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변형력과 변형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요. 여기서 변형력은 모습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즉, 변형력이란 단면의 단위 넓이당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의미하겠습니다. 변형력의 결과로 나타내는 변형은 형태의 변화 정도에 관한 척도입니다. 변형력이 아주 작을 때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할 것입니다. 비례상수는 모양이 변화되는 물질과 그 변화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비례상수가 탄성률이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탄성률은 변형력의 결과로 나타난 변형에 대한 그 변형력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습니다. 탄성률이란 일반적으로 딱딱한 물체에 가한 힘의 작용과 그 물체의 반응, 보통 모양의 변화 정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후계 법칙에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수철 상수 K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의 세 가지 유형을 고찰하여 각각의 탄성률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역률은 고체의 길이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측밀림 탄성률은 고체 내에서 서로 나란한 면들의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피 탄성률은 고체나 액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탄성률은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 언급하기 힘든 주제이며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용어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과 정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재에 표현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면적이 A이고 처음 길이가 Li인 긴 막대가 다음 그림처럼 한쪽 끝이 점세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면에 수직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막대 내의 내부 분자력은 변형, 즉 늘어남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는 결국 나중 길이 LF가 처음 길이
Li보다 길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외력이 정확히 내력과 맞먹게 되는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는 변형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인장 변형력은 힘 벡터의 수직인 단면적 A에 대한 외력의 크기 F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 생긴 인장 변형은 원래 길이 Li에 대한 길이의 변화 델타 L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두 비율의 조합으로 역률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잡아 늘리거나 반대로 압축시키는 변형력을 받고 있는 막대나 금속선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역률이 사용됩니다. 변형은 차원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Y는 단순히 단위 넓이당 힘의 단위로 주어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형력이 비교적 작을 때는 변형력이 제거되면 막대는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탄성 한계는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원래 길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기 직전까지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변형력으로 정의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충분히 큰 변형력을 가하면 물질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변형력 대 변형 곡선의 처음 부분은 직선이겠지만 변형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는 더 이상 직선을 유지하지 못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력이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물질은 영구적으로 일그러져서 변형력을 제거하더라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며 변형력이 그보다 훨씬 더 커지면 물질은 마침내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가 한 면에 평행한 힘을 받고 있고 반대면은 또 다른 힘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또 다른 유형의 변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형력을 측 밀림 변형력 또는 전단 변형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직육면체인 물체가 측 밀림 변형력을 받으면 단면이 평행사변형으로 되게 되는데 다음 그림에서 옆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책은 측 밀림 변형력을 받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형에서는 1차 근사적으로 일그러짐이 작은 경우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측 밀림 변형력은 측 밀림 면의 넓이 A에 대한 접선 방향 힘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측 밀림 변형은 델타 X를 H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델타 X는 면이 움직인 수평 거리이고 H는 물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측 밀림 탄성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균일한 크기의 힘이 물체 전체 표면에 걸쳐 수직으로 작용하여 물체 모양이 달라지는 반응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부피 탄성률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물질은 한 가지 재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체가 유체 내에 잠겨져 있을 때 힘이 고르게 분포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변형을 받는 물체는 부피는 변하겠지만 모양은 유지가 되겠습니다. 부피 변형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의 크기 F와 표면적 A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 물리량을 압력이라고 하며 압력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강의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델타 P만큼 바뀌게 되면 부피는 델타 V만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피 변형은 부피의 변화 델타 V를 원래 부피 VI로 나눈 것과 같은데 따라서 부피 압축의 특성을 부피 탄성률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부피 탄성률은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식에서 B를 양수로 만들기 위하여 음의 부호를 식에 넣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즉 델타 P가 양수이면 부피가 감소하고 델타 V가 음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종종 부피 탄성률을 역수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부피 탄성률의 역수를 물질의 압축률이라고 정의합니다. 고체와 액체에는 모두 부피 탄성률이 있음을 알 수 있겠으나 액체에는 측밀림 탄성률과 역률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측밀림 변형력이나 인장 변형력에 대하여 액체가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만일에 측밀림 변형력이나 인장 변형력을
액체에 작용하게 된다면 액체는 단순히 흐르는 반응을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체에 작용하는 변형력이 어떤 한도를 넘으면 물체는 파괴됨을 학습하였습니다. 물체가 파괴되기 직전까지 가할 수 있는 최대 변형력은 물질의 성질과 작용하는 변형력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약 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제곱미터, 압축 강도는 20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제곱미터, 전단 강도는 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이 값보다 더 큰 변형력을 받으면 파괴되는데 보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강도를 더욱 높이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얇은 판 모양으로 주조된 콘크리트는 정상 상태에서는 매우 잘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받치지 않는 부분이 꺼지고 갈라지기 쉽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철근을 사용하여 슬래브를 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인장, 즉 잡아 늘리는 경우나 측밀림보다는 압축이나 눌림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수직 기둥은 아주 큰 하중에도 거뜬히 지탱할 수 있는 반면에 콘크리트 슬래브는 가운데가 처지게 되면 균열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프리스트레스 처리를 하여 보강된 콘크리트는 전단 강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때 철근이 외력에 의한 장력을 받게 하고 콘크리트 양생 후에 외력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강철은 영구적인 장력을 받으며 따라서 콘크리트에 압축 변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훨씬 큰 하중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시소 문제는 관심의 초점을 판자에 두고 판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힘인 성인 남성과 여자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힘 평형의 경우 각 힘이 작용한 지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시소에 대한 설명에서 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판자를 평형 상태의 강체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첫 번째 평형 조건만 필요하기 때문에 판자를 평형 상태의 입자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잡고 판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힘 N의 크기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 첫 번째 문제인 지지점이 위 방향으로 판자를 받치는 힘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돌림인 평형의 경우 각 힘이 작용한 지점의 위치에 주의하면 여자 어린이는 지지점에 대하여 판자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일으키려 하는 반면에 성인 남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성인 남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평형의 두 번째 조건인 돌림힘을 도입해야 하는데 판자를 평형 상태의 강체로 모형할 수 있겠습니다. 판자는 균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기하학적 중심과 일치할 것이고 회전축을 판자의 무게중심을 지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과 수직이 되게 잡으면 이 축에 대한 수직 항력 N과 판자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돌림힘은 0이 될 것입니다. 성인 남성과 여자 어린이가 판자에 적용하는 돌림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을 문자 D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외력이 0이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원점이나 축에 관해서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외부 돌림힘이 0이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은 평형 상태의 강체를 분석하는 모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병진 평형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물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가속도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회전 평형에 관한 표현으로서 어떤 축에 대해서라도 각 가속도가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정적 평형에서는 물체가 관측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다는 조건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조건 이외에 더 필요할 것이며 이때
물체는 병진 속력과 각 속력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 특별한 무게 중심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9강 선 운동량과 충돌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중력 가속도 g가 물체 전반의 균일하다면 물체의 무게 중심은 질량 중심과 일치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처럼 XY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 그림에서 표현된 여러 좌표 지점에 놓여 있는 질량이 M1, M2, M3 등과 같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물체의 질량 중심의 X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 중심의 Y 성분을 정의하려면 각각의 X 성분을 Y 성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의 세 가지 유형을 고찰하여 각각의 탄성률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역률은 고체의 길이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측밀림 탄성률은 고체 내에서 서로 나란한 면들의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피 탄성률은 고체나 액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저항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탄성률은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 언급하기 힘든 주제이며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용어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과 정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재에 표현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된 내용 중 오류가 가장 많은 내용인 돌림 힘이 0이다 라는 개념을 다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림 힘이 0이라고 해서 회전 운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한 각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에도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돌림 힘은 0이 되겠습니다. 병진 운동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이며 알자 힘이 0인 것이 병진 운동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제7강 정적 평형과 탄성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